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11월 달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 있죠. 그리고 지금 매수를 하려고 중개소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고 계신 분들은 공감하겠지만 매물이 없습니다. 시장에 매물이 없고 더 올라가겠다는 기대심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비싸게 주고 매수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부분 이 11월 거의 마지막 거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까지 이사를 꼭 하셔야만 하시는 분들이고, 결국에는 매수를 못하고 임대를 택하시거나 비싸게 주고 사신 분들이 이번 마지막 거래자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올해 2019년을 정리를 해보면요, 이 9.13 대책 이후에 2월 최저점을 찍고 최저 거래량이었죠. 그때 최저점. 그리고 슬금슬금 가다가 6월부터 시작돼서 7, 8, 9, 10 이 4개월 동안 거래량이 크게 증가를 합니다. 특히 뭐 8월 달 보시게 되면은 뭐 30% 정도 거래가 강남에서 이루어졌고, 강남이 뜨겁게 불을 지핀 이후에 다시 한번 돌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 거래가 됐잖아요. 거래량도 많이 수반을 했고요. 다른 전반기에 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르겠다라는 이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물건이 꽤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어, 살려고 매수자들이 접근을 하면 가격이 더 올라가거나, 인터넷에서 보던 가격은 이미 없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꼭 사야 되는 수요들이 있습니다. 2월 전까지, 3월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사를 무조건 끝내야 되는 이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11월에는 좀 더 비싸게 주고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한 건이 또 그 단지의 가격을 바꿔놓습니다. 호가를 또 바꿔놓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상황을 누구보다 이 정부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사도 보시면 꾸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자, 지금 이때까지 오면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구나.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입니다. 일단 분양가 상한제를 내놓았을 때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 그러니까 총선 전까지는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내놓았는데, 시장이 이미 이전의 상황을 겪은 탓도 있고, 그리고 지금 분양할 물량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전에 2007년 분양가 상한제 할 때는 밀어내기 분양이 거의 8만 호 정도가 일어나는데, 지금은 추산했을 때 얼추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2만 호가 좀 넘을 뿐이고, 아마 4월까지 지금 상태로 봤을 땐 2만 호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울에 추가적인 물량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장은 이걸 받아들이고 굉장히 짧은 정기간이죠. 뭐 조정이랄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바로 곧바로 분양가 상한제 하든가 말든가 하고, 가격이 어차피 공급 부족이다. 예? 지금 시그널 자체가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데이터가 공급 부족인 게 뻔하니까. 지금 3기 신도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3기 신도시조차도 제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걸 제때 하게 되면 또 양날검인 게, 그만큼 보상금을 충분히 지급을 해야 원래 원하는 일정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금은 또 어디로 가느냐.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 돌려볼 수 있는 이 자산가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할 만한, 자금을 돌릴 만한 수레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크죠. 그리고 사람이 한번 오르는 모습을 보게 되면 거기에 계속 모이거든요. 자본들이 빠지는 그 날까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는 것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부에서는 조금 당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좀 당황했을 거다. 이게 계획된 부분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전까지는 이 어느 정도 계획이 있는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체적으로 세금을 좀 올릴 수가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 다다익선이라고 이 정책을 통해서
집값도 잡고 세금도 올리고 이런 전략을 아마 처음에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전략 짤 때. 근데 당연히 이 두 개를 만족시키긴 어렵고 그중에 우선순위를 뒀던 게 아무래도 정부 처음부터 양도세 중과부터 보시면은 세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 세금 부분에서는 정부가 가져왔지만 집값을 잡는 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전에 동일한 정책 패턴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과거를 기억하는 수요자들이 여기에 넘어가지 않은 거죠. 어차피 지나면은 이건 필요 없을 거다. 그리고 경제 위기 말고는 집값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러한 인식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분명한 것은 집값이 떨어질 계기가 없습니다. 다 지금 이런 이유가 생겨서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만 하고 많이 올랐다.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죠.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맞죠. 뭐 언젠가 떨어지겠죠.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요, 사실 떨어질 계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뭐 거시경제, 경제 전반적인 부분, 대외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을 빼고 말입니다. 자, 언제는 뭐 거시경제가 좋았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떨어질 계기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입니다. 정부는 규제에 따라 오히려 오른 이 서울 부동산을 타겟으로 정확하게 말해서는 이제 규제 지역이죠. 규제 지역에 추가 규제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규제가 나올지 한번 예상을 해보는 기사가 있기에 그 기사를 토대로 오늘 내용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상황입니다. 공급 급감에 거래 급감. 자,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 뭐죠? 지금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및 탈세 추정 거래를 단속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중개소들도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기사를 보면은 지금 신규로 내는 사업장보다 폐업 사업장이 더 많다. 뭐 이런 기사도 보이고요. 아무튼 주요 지역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중개소들의 피해를 크게 지금 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단속들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7, 8, 9, 10의 거래량이 증가를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거래가 되고 마지막 11월에 마무리가 되는 상황에 이미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양날검 중에서 이게 신규 아파트가 나오는 기대감보다는 공급이 앞으로 줄어들 거라는 이러한 심리가 더 확장이 돼서 공급 감소 시그널로 시장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재건축보다 신축과 준신축이 오르고 그 다음에 재건축 따라오르는 재건축이 안 떨어져요. 따라오르는 뭐 이러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단지 재건축 단지들도 다 20억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세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상승세, 서울의 외곽 지역 아파트들까지 손님이 돌았습니다. 그렇게 확산으로 이어져서 더 오른다는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또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갔을 때 또 높아진 내 계획보다 높아진 호가에 집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조바심을 더 갖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꼭 이사 가야 하는 수요자가 11월에 거래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높아진 호가를 다시 또 잡아서 위로 상승시키는 신고가 단지들이 좀 속출한 상황이고요. 요새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매체들 보거나 인터넷 보고 블로그 보거나 뭐 카톡방, 지역방 뭐 이런 거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누가 맨날 이렇게 신고가 단지들 속출한 거 실거래가 막 계속 올리죠. 이런 거 보면은 이번에는 좀 많이 됐어요. 그죠? 자, 근데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뭐 어느 분들은 정부가 집값을 잡을 생각이 전혀 없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저는 약간 원래 전략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13 대책과 같은 효과를 아마 기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정 부분 이 시장에 신규 아파트를 저렴하게 해서 또 뭔가 잡는 포지션을 잡으면 일정 부분은 또 위축 기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까지 지금 총 17번의 대책이 나왔었죠. 17번의 대책이 나오고 그 외에도 무수한 중간 정책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연이은 대책 피로감이라고 규제 피로감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약발 기간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예. 9.13은 아무래도 금융 규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길었는데 다른 이 대책들 보면은 조금 약발 기간이 줄고 어차피 오히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받아들이는 거는 이제 어떤 충격을 줘도 좀 약하게 받아들이는. 왜냐하면 9.13에 진짜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왔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는 이건 잡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지금 총선 이전에는 시장 진정 효과를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됩니다. 대중에게. 그렇기 때문에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발표가 되면은 어떤 게 발표가 될지 한번 리스트 기사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되는 규제안은요. 일단은 이게 제일 쉽죠.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로 그냥 지정하기만 되니까. 근데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를 뭐 동 몇 개 추가한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이미 이제 분양하는 단지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밀어내기 분양이 정말 시원시원하게 주요 단지들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많은 단지들이 원래는 이 기간 내에 분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미뤄질 수 있는 단지들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는 단지들 이런 게 더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계속 굵직한 단지들이 나와줘야 약발이 먹히는데 얘네들이 안 나와주니까 물론 이 내년에 초반 총선 전에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원래 지금 타이밍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뭐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굵직굵직한 단지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추가 지정해봐야 큰 의미가 있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조금 이거는 조금 큰 부분인데 이번에 세금 종부세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전에 재산세를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카드를 내놓게 되면은 이 논란의 소지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팔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데미지를 크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주택자에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주택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데미지를 주는 겁니다. 이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상향을 하게 되면요. 자, 그렇게 되면 종부세뿐만 아니라 이제 보유세도 다 올라가는데 이게 일반 이 좀 중위권 이하의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은 크게 생각을 안 하겠지만 그 이상을 넘어오면은 진짜 정부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려고 이렇게 처음부터 정책을 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상향하는 것은 좀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택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올라갔다고 해서 집을 파는 계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정말 집값을 잡고 싶다면은 이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상향시키는 게 아니라 이 주택을 두 개 이상 가지신 분들에 대한 이 종부세죠. 종합부동산세를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말 무시무시하게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 공시가격이라는 것이 시세 반영률이 높아지게 되면요. 이 하락기에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하락기에 뭐 집값 받았다고 또 세금을 그만큼 또덜 내게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반영이 제각제각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시 가격이 의미 자체가 이 중간 기준점을 잡아주는 건데 이거를 현실에 맞춘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이건 세금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걸 현실화 시킨다고 이렇게 시세 반영률을 높인다는 거는 정말 악수, 그러니까 좋지 않은 그러한 방향인 것 같고요. 저는 이것도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집값을 잡고 싶었다면 말입니다. 양도세 중과를 먼저 파리 대책 때 발표했으면 안 되고요. 이 조세 정책을 먼저 발표를 했었어야 돼요. 2주택, 3주택, 4주택, 주택을 추가할수록 중과 비율은 크게 상향을 시키고 높아진 세 부담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진 주택에 남는 이익을 상쇄시켜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떨어뜨려야 이것을 매도하게 되면서 집값이 안정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양수의 중과부터 문부터 먼저 닫아놓고 밀어버리니까 게다가 그냥 민 게 아니라 쥐구멍을 하나 뚫어줬죠. 임대 등록하면 다 봐줄게. 엄청나게 임대 등록을 하게 됩니다. 지금 130만 호가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이 임대 등록이 여러분들
오를 기미도 없고 투자한 것들을 임대 등록하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를 아무 의미 없는 거를 삽니까? 아니죠. 주요 입지에 있는 물건들이 그러니까 강남에 임대 등록된 물건이 많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주요 입지에 나올 수 있는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건이 급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개 있는 물건과 10개 있는 고객이 있는데 10개 있는 물건이 3개로 줄어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그 중에 하나가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저거 봐라 하면서 두 번째 물건은 2개 남은 하나는 더 비싸게 물건을 내놓고 그 다음 하나는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겁니다.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얼마 전에 또 기사 보니까 누가 암표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 얘기를 올렸더라고요. 그게 또 뉴스 기사로까지 다뤄지고. 근데 여기서 또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어떠한 이유에서든 팔 계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양도세 중과 때문에 못 판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차피 팔아봐야 세금 때문에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세금 아까워서 못 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떠한 정말 팔 계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꺾이잖아요. 그러면 양도세 중과세 다 당하고도 남는 폭이 있으면은 그거라도 살리려고 파는 수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그것만 믿고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은 누가 뭐래도 목적을 가지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라 보면은 서울 장기적으로 괜찮으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이익을 리스크 대비 취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을 보고 접근하는 건 오케이. 근데 지금 서울의 투자 수요가 접근하기보다는 그동안 덜 오른 이 부동산들을 찾아서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가는 것이 투자자의 기본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누누이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실거주자분들이 지금 제일 혼란스러울 거예요.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지금 본인이 사야 되는 시기인데, 사야 되는 타이밍인데, 이사를 가거나 애를 낳거나, 뭐 학교를 보내거나 이러한 상황인데, 떨어질 걸 기다린다? 떨어지면 사야지, 기다려야지, 지금 살 능력이 되고 사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너무 비싸다, 기다려야지.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분들은 사셔야 돼요. 집은요, 필수제입니다. 여러분들이 10년이 되고 20년 내가 2년 살다가 저기로 이동하고 2년 살다 저기로 이동하고 그 말이 쉽지 쉽게 그렇게 안 돼요. 한 번 앉으면 오래 살게 됩니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되는 상황이고 내가 그만큼의 견적을 가지고 있다면 사시는 게 맞아요. 이거 가지고 또 뭐 시집 보낸다 뭔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 의미가 뭔지를 전 실거주한테 정말 조언을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지금 뭐 상투 잡아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상황에 맞추라는 얘기예요. 가격은요,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오히려 여러분들 삶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부분의 변동을 보지 마시고요. 내가 살 집은 실거주 목적이고 내가 사야 될 이유가 정확하게 있는데 이걸 기다리게 되면 나중에 또 못 사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존버라는 말을 하죠. 존나게 버틴다의 그 약자인데 그 버티는 건 말입니다. 기다리는 건 말입니다. 산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지 안 산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안 산 사람을 기다리면은 거의 못 산다고 봐야 돼요. 사고 나서 기다리세요. 사고 나서 50%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기다리시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데이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데이터가 우상향이죠. 결국엔 변동이 있으나 결국엔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우상향 된다. 미래에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지금보다 밑으로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무서운 건 집값이 빠져서 내 자산이 빠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올라서 내 손이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게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지금 자본이 안 되시는 분들은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기회는 또 와요. 근데 이미 자본이 있는데 그냥 기다리는 건 리스크를 갖게 됩니다. 할 수 있는데 못했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꼭 저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무주택자 분들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사가지고 뭐 마지막 물량을 받아라 이런 의미로 지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말을 들어주셔도 되고
다른 분 얘기를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조언을 꼭 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추가로 볼게요. 오늘 좀 잡소리를 많이 하는데, 자, 재건축 연한을 강화하는 방향. 지금 30년을 내렸다가 다시 40년으로 복귀시키는 건데, 사실 이 여의도도 마찬가지지만 좀 웬만한 아파트 40년도 다 넘어갔죠. 44년 차 막 이래 버리니까 시장의 효과, 나타낼 수 있는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일 겁니다. 이거는 뭐 아무런 대미를 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전에 얘기 나왔다가 없어진 얘기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폐지. 이거 기재부 홈페이지 그 게시판에 올라왔다가 하루 만에 뭐 삭제된 글 거죠. 이것도 뭐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추가 규제 예상으로. 근데 이것도 사실 집값을 떨어뜨리는 계기를 만들 수 없는 그러한 규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악수를 둘 리는 없어 보이고요. 자, 그리고 1주택자 종부세 기준 강화 9억에서 6억으로 내린다. 이것도 엄청난 부작용을 또 낳을 거고, 그 부동산 가격을 내리는데 일조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1주택자 비과세 실거주 요건 강화. 이거는 좀 가능한 얘기예요. 이거는. 자,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움직이는 수요를 조금 줄이는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자, 1주택자 비과세 실거주 요건 강화. 이건 또 반대로 물량도 잠깁니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기한을 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2년에서 3년 늘리고, 이런 뭐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안 되고, 이러한 기한을 주는 규제들은 물건을 감소시킵니다. 자, 이것도 말이죠. 1주택자 비과세 실거주 요건 2년에서 3년으로 강화시키는 것. 이것도 말이죠. 물론 이제 새 집을 살려고 1년 더 살게 하는, 그러니까 매수 억제도 1년이 가능하겠지만, 반대로 이 사람들이 1년을 거주하니까 물건이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만화예요. 하나만화. 그러나 이 추가 규제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조금 있어 보인다. 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 마지막 양도세 단일 과세. 예전에 참여정부 때처럼 똑같이 하겠다는 거죠. 이것도 뭐 드라마틱하게 매도하는 계기를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봐야 되죠. 예. 지금 다 살펴보면은 큰 추가 규제로 예상되는 부분이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총선 전에는 결정적인 시장의 그 위축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 정책만으로는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효과를 낼 정책이 필요한데, 이런 정책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양도세에 대한 한시적인 완화 조치, 임대사업자 의무 임대 기간을 축소하고 반대로 이 혜택 부분을 축소시키는 것. 자, 그러니까 혜택이 없고 팔아야 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서울 내 우수 입지의 공급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이게 스탑이 된다는 겁니다.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책으로 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자, 그리고 이 임대, 뭐 전월세 상한제고 뭐고 이 3종 세트 있잖아요. 임대 관련 규제는 전혀 효과가 없을 겁니다.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고, 지금 상황은 당장 효과를 내야만 하는 상황이고, 다만 지금의 전략이 또 잘못됐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만약에 정부의 주목적이 증세라면 지금 정말 최적의 방향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연이은 규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뽑았는데도 전혀 정책의 효과 없이 연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총선 전에 뭔가 이펙트를 보여줘야 되는 이 정부 입장에서 추가 규제가 어떤 게 나올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좀 조정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이 와서 집값이 싸지면 말입니다. 집값이 싸지면 내 자산이 깎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우리 주식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싸지면 더 사모을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들 댁내 평안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스트레스 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계속 올라라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요. 저도 좀 건강한 조정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더 사고 싶고 갖고 싶은 부동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에도 영상에 올리지 못하는 뭐 지역적인 분석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 저희 매니저분들이 그래도 없는 시간 짬내서 올리고 있으니까 와서 응원 댓글이나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카페 가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도 여러 가지 좋은 알찬 내용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